서울 외곽의 어느 작은 구역,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도 드문 조용한 동네였다. 이른 아침이면 어김없이 골목길을 돌며 폐지를 줍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모두가 정순이 할매라고 불렀고 할머니는 매일같이 구부정한 허리로 무언가를 끌며 조용히 그 길을 지나가곤 했다. 대형마트와 중학교 사이를 지나 오래된 전파상이 있던 길목을 따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주치던 모습이었다. 그 길 위에 늘 존재하던 그림자가 어느 날 자취를 감춘 것은 비가 오던 목요일 아침이었다. 비는 새벽부터 억수로 쏟아졌고 거리엔 우산을 쓰고 걷는 사람도 드물었다. 구청 청소행정과의 민원 접수 창구에서는 낯선 통화가 하나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젊은 공무원은 익숙한 듯 말을 이었다. 예, 여기 구청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중년 남자의 것이었고 다급함보다는 묘한 불안이 담겨 있었다. 그 폐지 줍는 할머니요. 매일 아침 우리 건물 앞 지나가시는 분인데 오늘 안 보이시네요. 비 오는 날도 빠짐없이 오셨는데 이상해서요. 공무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실상 이런 민원이 처음은 아니었고 종종 동네 노인들에 대한 제보나 실종 신고가 들어오곤 했다. 대부분은 병원에 입원했거나 자식들 집으로 잠시 옮겨갔다가 돌아오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기록과 영상, 민원 자료들이 떠올랐다. 정순이 할머니는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주소지도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 상태였으며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로지 이 거리만이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고 늘 일정한 경로를 따라 폐지를 모으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고요한 행보가 있었다. 그날 오후 구청장은 정기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름은 장태석. 그는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는 구청장이었으며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민원 접수 서류를 읽던 그는 갑자기 손을 멈췄다. 정순이 할머니의 이름을 보자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이분 아직도 이 동네에 계셨나?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매일 폐지를 줍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태석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오래전 기억 하나가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할머니 예전엔 정 회장 부인이었어. 비서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지금 들은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장태석은 다시 말없이 서류를 챙기더니 직접 현장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뭔가 숨겨진 게 있어. 그날 오후 늦게부터 서울 한복판의 조용한 구청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장태석은 시동을 걸며 차창 밖으로 퍼붓는 비를 바라보았다. 와이퍼가 분주히 움직여도 전면 유리엔 끊임없는 물방울이 들이쳤다. 그는 뒷좌석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순이 할머니의 최근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캡처와 그간 접수된 민원 내용이 정리된 자료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영상은 이틀 전 밤 9시경 전파상 앞 길목을 지나던 장면이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왜 비 오는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 다음 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걸까? 장태석은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단순한 민원 확인이 아닌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과거와 마주하려는 의지가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다. 그가 처음 정순이 할머니를 본 것은 이제 25년도 더 된 일이었다. 아직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그는 이 지역의 작은 고시원에서 지냈다. 늦은 밤 공부를 마치고 나서 골목길을 지나면 늘 폐지를 줍고 있는 중년 여성을 마주쳤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지금처럼 초라하지 않았다. 정갈한 옷차림에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우연히 들은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정 회장이라는 기업가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 회장.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견 건설사의 대표였고 사회적인 명성과 부를 함께 지닌 인물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회사는 대규모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정 회장은 돌연 해외로 도피했다. 남겨진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의 부인이었던 여인은 이름을 감추고 거리로 나섰다. 그 여인이 바로 지금의 정순이 할머니였다. 장태석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릴 적 그의 아버지는 정 회장의 건설사의 하청을 맡던 작은 업자의 사장이었고 회계 조작 사건 이후 사업이 무너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머니는 실신했고 태석은 장례식장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정순이 여사를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던 그녀의 뒷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짐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차는 전파상에 있는 골목에 멈춰섰다. 그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썼다. 빗소리 사이로 익숙한 고요가 퍼졌다. 오래된 간판, 녹슨 철문, 한때 번성했으나 지금은 텅 빈 가게들. 장태석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 붙은 실종 전단지를 마주했다. 흐릿하게 찍힌 사진 속의 노인은 분명 정순이 할머니였고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뒷골목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허름한 차림의 노숙자처럼 보였으나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장태석을 한참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그날 밤 누군가랑 말다툼하던 걸 봤어. 근데 그 사람 구청 직원이었던 것 같아. 장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뒤이어 노숙자는 쪽지를 하나 건넸다. 그 안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민성주. 도시환경과 직원이라더군. 그 이름을 본 순간 장태석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사건의 끝에는 과거의 진실과 구청 내부의 어두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장태석은 쪽지를 가만히 손안에 쥐고 서 있었다. 민성주. 도시환경과 소속의 말단 직원이었다가 몇 년 전 승진하며 야간 업무를 맡게 된 인물이었다.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보고서에는 늘 성실한 근무 태도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청장의 기억 속 그는 왠지 모르게 불쾌한 인상을 남긴 사람이었다. 민원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너무 조용한 태도로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장태석은 구청으로 돌아와 곧바로 비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비서와 둘이서만 움직였다. CCTV 영상 자료를 다시 요청해 시간대를 세밀하게 분석했고 전파상 앞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이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순이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순간 몇 초 후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손수레가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손수레의 높이와 각도가 미묘하게 달랐다. 무엇보다도 평소 그녀가 쓰던 손수레에는 끈 하나가 헝겊으로 감싸져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는 헝겊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손수레를 흉내내고 나온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일부러 손수레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CCTV 사각지대를 노린 거예요. 비서의 말에 장태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성주, 그는 야간 순찰 근무였지. 즉시 해당 날짜의 근무 기록을 확인한 결과 민성주는 당일 야간 근무자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위치 기록은 전파상 근처가 아닌 구청 뒤편 창고 지역으로만 표기돼 있었다. 위치 조작 가능성 혹은 누군가와의 협의로 허위 기록을 남긴 정황이었다. 장태석은 그날 밤 민성주를 불러 조용히 면담을 시작했다. 별다른 수사 권한은 없었지만 그는 구청장이라는 직위 아래 민간인으로서의 권위와 감정을 섞어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날 밤 너 그 근처에 있었지. 왜 위치를 조작했나? 민성주는 놀란 기색도 없이 덤덤히 대답했다. 기록대로입니다.
전 창고 정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손수레가 바뀐 건 어떻게 설명할래? 민성주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구청장님, 오래된 노인 한 명 실종됐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장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오래전 정순이 여사 그리고 정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민성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장태석의 확신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넌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지. 그냥 노인이 아니야. 이 사건엔 그 이상이 있어.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짧은 침묵 후 민성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구청 내 창고 관리 보고서였다. 그 안에는 폐기 예정이던 서류철 목록이 있었고 눈에 띄는 항목 하나가 있었다. 정건설 관련 비자금 처리 내역 복사본. 장태석은 숨을 삼켰다. 오랜 세월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자료가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의 실체였다. 그 밤 장태석은 한참을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고 어쩌면 이 비는 할머니의 슬픔과 죄책감을 씻어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비서에게 별도로 명령을 내려 구청 내 창고를 철저히 조사하게 했다. 단순히 서류를 넘긴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실제 자료가 남아있는지 혹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내 창고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이 들어있었다. 거기엔 정 회장의 개인 서명이 찍힌 수표 복사본까지 있었다.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구청 사건이 아니라 검찰로 바로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장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묘한 두려움이 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드러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서류가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다시 정순이 할머니의 실종 장소로 향했다. 그리고 전파상 인근의 쓰레기통 안에서 작은 손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내부에는 낡은 수첩과 옛날 열쇠 하나가 있었다. 수첩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워져 있었지만 한 장면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양재동 23-8지하 1998년. 그 주소를 본 순간 그는 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그 장소는 과거 정 회장의 건설사가 비밀 자금 보관소로 썼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다. 아무도 증명한 적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장소였다. 그는 곧장 해당 주소로 향했다. 허름한 다가구 주택의 지하. 오래된 창고 문을 열자 곰팡내와 녹슨 철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손전등을 비추며 안쪽으로 들어서자 거기에는 작은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금고의 자물쇠는 부식되어 있었고 한쪽이 억지로 부서진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벌써 다녀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몸을 돌렸고 그 자리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바로 정순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젖은 외투를 두르고 있었고 눈동자엔 고요한 안도감과 동시에 말 못할 비밀이 스며 있었다. 이제야 끝내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고 동시에 무게감이 있었다. 장태석은 천천히 다가서며 물었다. 왜 사라지셨습니까?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한마디를 꺼냈다. 그 아이가 민성주가 나를 협박했어. 이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그 애들까지 다칠 거라고 했지. 장태석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제 그는 알게 되었다. 실종은 자발적인 은신이었고 그 배경엔 이 오래된 금고와 함께 묻힌 죄와 거짓의 역사가 있었다. 정순이 할머니는 금고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장태석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오랜 세월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무심한 듯 물었다. 그 금고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허리를 굽힌 채 금고를 쓰다듬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만난 듯한 눈빛이었다. 정 회장이 남긴 것들이었어. 그 사람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말했지. 언젠가 누군가 이걸 찾으러 올 거라고. 그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너 같은 아이든. 그녀의 말투는 나직했지만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장태석은 한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너 같은 아이.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정순이 할머니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를 기억하셨군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제 어머니가 실신했을 때 당신은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억하고 있었지. 내 아버지는 정 회장을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충성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말았지. 난 죄인이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벌을 받고 있었다. 장태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 질문은 그의 가슴을 수없이 찔러왔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확신했다. 이 사건은 단지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월이 감춘 진실의 부활이었다. 그럼 민성주는 왜 그걸 노렸습니까? 그가 금고의 존재를 어떻게 안 겁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그의 아버지도 예전 정 회장의 회사를 출입하던 사람이었다. 금고 이야기를 흘려들은 적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날 찾아왔고 처음엔 자료만 넘기면 조용히 있겠다고 했지만 결국 협박으로 변했다. 그럼 할머니는 스스로 사라지신 겁니까? 그래. 나는 그 애가 날 따라올 줄 알았어. 하지만 널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이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지. 그 말에 장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퍼즐이 드러내는 그림은 고통과 죄 그리고 죽음이었다. 그는 조용히 금고 안을 살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는 정 회장의 필체로 적힌 문구가 있었다. 누구든 이 서류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밝혀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사죄다. 장태석은 봉투를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젠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장태석은 정순이 할머니를 데리고 구청으로 돌아왔다. 외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론에도 경찰에도 심지어는 구청 내부 직원들에게조차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바로 감사과장과 내부감사팀을 호출했다. 그리고 금고 안에서 발견된 서류와 함께 구청 내 부서들의 자금 흐름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민성주와 연계된 이상한 보고서들, 허위로 처리된 환경정비 예산, 폐기된 것으로 처리된 물품 중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산들. 모든 것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구청장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감사과장의 말에 장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러기 전 그는 민성주와 마지막으로 마주할 결심을 했다. 그는 그를 다시 호출했다. 이젠 단둘이 아니었다. 감사팀 2명이 동석한 자리였다. 민성주, 너는 폐지 줍는 노인을 협박했고 공금 유용에 연루됐으며 내부 자료를 조작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민성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무너질 듯한 죄책감보다는 어딘가 체념에 가까운 냉소가 담겨 있었다. 처음부터 이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정 회장이라는 자의 하수인이었죠. 결국 저도 그 뒤를 이었을 뿐입니다. 그건 변명일 뿐이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있고 넌 그 순간마다 최악을 골랐어. 그럼 당신은?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왜 거리의 노인을 위해 이 모든 걸 직접 나섰습니까? 동정심인가요? 속죄인가요? 장태석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아버지도 너희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나는 그 죄의 굴레를 끊고 싶었을 뿐이다. 누구도 다시 그런 고통을 겪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감사팀 직원들은 침묵 속에 모든 내용을 녹취했고 민성주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그날 오후 정순이 할머니는 구청 구호센터의 조용한 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앞엔 장태석이 앉아 있었고 창밖엔 오랜만에 비가 그쳐 있었다. 이제 괜찮으십니까? 아니, 괜찮진 않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조금은 덜 고통스럽구나. 할머니, 이제 이 모든 걸 끝내고 평안한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난 이미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내 남편이 망쳐놓은 사람들, 그들 앞에 난 영원한 죄인일 뿐이야. 장태석은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다. 침묵 속의 용서 그리고 오랜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작은 진심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며칠 후 구청에서 민성주의 비위 사실을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언론은 빠르게 반응했다. 어느 지역 방송사에서 취재를 요청해왔고 구청장 장태석은 망설임 끝에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구청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화면 앞에서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무원의 비위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부정과 범죄의 결과가 지금에 와서 드러난 것입니다. 한 노인의 실종을 계기로 밝혀졌지만 사실 이 노인은 피해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오래전 자신의 가족이 불의하게 피해를 입었지만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며칠 후 구청의 한 여인이 찾아왔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눈빛이 또렷하고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장태석 앞에 조용히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정 회장의 하청 공사 도중 사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단 침입자라고 주장했죠. 그때 당신의 어머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제 남편 관 앞에서. 장태석은 놀라 눈을 떴다. 그 기억은 그에게도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어린 시절 검은 천으로 덮인 관 앞에서 우는 여인을 그의 어머니가 감싸 안고 있었던 장면. 그 여인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저도 죄를 묻고 싶었지만 그분이 그러셨죠. 언젠가 진실이 돌아올 거라고. 그녀는 장태석의 손을 잡았다. 이제 돌아왔군요. 난 용서하진 못하지만 당신이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누군가는 정 회장 소유의 건물 붕괴 사고로 자식을 잃었다 했고 또 다른 이는 불법 하청 계약으로 삶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긴 침묵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정순이 할머니는 이들을 구청에서 따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엔 떨리는 손으로 그들 앞에 앉았고 한 사람씩 얼굴을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다만 듣고 받아들이고 죄를 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구청에 도착한 소포 하나가 장태석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낸 사람은 정 회장의 유가족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필름 테이프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는 자료 보관실에 가서 재생 장비를 빌려 필름을 돌렸다. 화면 속에서 젊은 시절의 정 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말투는 건조했지만 눈빛엔 기묘한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밟고 올라섰다는 걸 모르고 살았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그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죄 때문일 겁니다. 장태석은 조용히 화면을 껐다.
필름은 과거의 망령처럼 그를 조용히 뒤흔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 진실은 이미 열렸고 사람들은 기억하기 시작했다. 정순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구청장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장태석은 조용히 그녀를 맞았다. 구청장, 이건 그날 밤 정 회장이 나에게 맡긴 편지야. 나조차도 열지 못했어. 내가 읽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종이는 세월에 닳아 바스러질 듯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순이야. 나는 이 모든 걸 안고 떠날 수는 없을 것 같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읽게 되면 부탁이 하나 있다. 우리 죄를 그대로 덮지 말아줘.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망가뜨린 사람들에겐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지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 장태석은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구청 앞에서 작은 집회가 열렸다.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니고 무대도 현수막도 없었다. 다만 촛불을 든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였던 이들이, 가족을 잃은 이들이, 그리고 그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다. 정순이 할머니는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만큼은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고 대신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다. 장태석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저 행정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정의의 흐름을 되돌려야 할 사명이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내부 비리와 과거의 죄를 밝히는데 그쳐선 안 된다고. 구청의 구조와 행정의 방향까지 이 모든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그날 밤 그는 구청 옥상에 올라 조용히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을 또 다른 노인들. 그는 그 모든 풍경 속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꼈고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스스로 다짐했다. 민성주의 검찰 조사와 함께 구청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 지방정부 감사국과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진입했고 공무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평소 아무 일 없던 민원실마저 서늘한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장태석은 그날도 평소처럼 구청장실에 출근했지만 이미 그가 앉아있는 의자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외부 감사를 환영했으며 조사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조직이 되어 왔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의 발표가 보도되자 각종 뉴스에서는 연일 양천구청의 자정선언이라는 제목 아래 그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분노보다는 지지를 보냈고 어느 구민은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 우리는 그동안 왜 구청장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몰랐다. 그러나 지금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믿고 싶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구청 내부에서도 그를 비난하거나 조용히 등을 돌리는 이들도 생겼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일들이 이제는 죄로 판단받는 현실이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었다. 한편 민성주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사 중 끝내 입을 다물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 바로 폐지 줍던 정순이 할머니와 관련된 은폐 시도였다. 그가 마지막까지 드러내지 않으려 한 비밀은 무엇일까? 장태석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그는 다시 한번 민성주의 진술을 요구했고 이틀 뒤 비공개로 이뤄진 마지막 조사 자리에서 마침내 민성주의 입이 열렸다. 정순이 할머니는 정 회장의 유언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유산을 넘어 정 회장이 은폐했던 수많은 불법 자산과 관련된 내역이었습니다.
그 문서가 세상에 나오면 아직도 건재한 기업 몇 곳은 그대로 무너질 겁니다. 그게 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지? 그 문서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몇몇 언론까지. 나는 단지 그중 가장 하수에 불과했습니다. 장태석은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진실은 너무나 깊었고 단순한 구청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 나라 사회를 구성해온 음지의 이력들이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정순이 할머니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정순이 할머니를 조용히 찾아갔다. 그녀는 다시 구호센터에서 지내고 있었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마당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그 유언장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이 머무는 하늘은 푸르고 깊었다. 너도 결국 거기까지 왔구나. 그래, 보여주마. 그 종이는 이제 나 하나만 지키는 물건이 아니니까. 정순이 할머니는 장태석을 데리고 오래된 고시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구청 근처로 이사 오기 전 몇 년을 머물던 곳이었다. 삭막하고 좁은 골목 끝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그녀는 벽장을 열었다. 오래된 책들 사이 커다란 성경책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그 책을 조용히 펼쳤다. 그 속에 접힌 종이가 하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정 회장의 자필 유언장이었다. 그 안에는 회사 자산 은닉과 탈세 내역, 정치인 후원 기록, 불법 하청 계약 리스트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정 회장은 말년에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해 정순이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끝내고 싶었지만 직접 드러낼 용기를 갖지 못했다. 장태석은 유언장을 복사해 증거로 보관했고 원본은 정순이 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고스란히 검찰에 전달되었다. 몇 주 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대기업 수사와 정치 자금 스캔들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고 정 회장의 유언장이 있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기업 빌딩의 간판이 철거되었고 몇몇 고위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 나라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태석은 구청장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을 갖고 싶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떠나던 날 구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꽃을 건넸고 어떤 이는 그저 손을 잡았다. 그들은 그가 싸워온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진심을 잊지 않았다. 정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의 양심이었고 가장 약한 자의 얼굴로 진실을 증명한 증인이었다. 그 봄 구청 앞 공원에는 작지만 단단한 동상이 세워졌다. 그 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잊힌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정순이. 그리고 사람들은 동상 앞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날 이후 양천의 봄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모두가 만들어낸 작은 정이었다.